안녕하세요. 저는 곁에 든든한 가족이 잔뜩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좋은 가족을 만나는 건 천운이 따라야 하는 일이라더군요. 그런 천운을 잘 만난 전 세상에 아주 감사해하며 살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제게 딱 하나 배우자 운은 엉망이었답니다. 남편은 분명 처음 저와 결혼했을 때만 해도 참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변해가더군요. 그리곤 결국 제게 엄청난 실망과 상처를 안겨주었고요. 이곳엔 이혼의 아픔에 대해 털어놓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저도 그분들처럼 후련하게 그때 이야기를 해보고 싶네요. 지금은 서울의 구청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지만 전 원래 지방광역시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아빠는 영업 일을 하셨고 엄마는 닭백숙 가게라며 저와 두 오빠를 키워주셨죠. 평생 성실하게 일하셨던 두 분 덕에 저희 삼남매는 대학을 졸업하고 각자 서울에서 터도 잡을 수 있었어요. 아빤 제가 25살 때 그만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아빤 평생 영업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하셨는데 그게 아마 그런 큰 병의 원인이 된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때가 제가 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던 해였죠. 아빤 서울의 유명한 병원에서 수술받고 6개월간의 항암도 받으셨는데 그렇게 아빠가 서서히 건강을 회복해가는 동안 부모님은 평생 살아온 집을 떠나 경상도 지방의 산 중턱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건강에 공기 좋은 곳에서 쉬는 게 최고야. 네 아빠 암이 제발이라도 돼봐라. 아휴, 난 못 산다, 못 살아. 이참에 나도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아주 여유롭게 살고 싶구나. 엄만 아빠의 건강을 위해 공기 좋은 곳으로의 이사를 결심하신 겁니다. 부모님은 그렇게 산으로 이사한 뒤 산장을 운영하기 시작하셨어요. 엄만 닭백숙을 팔던 실력을 살려 산장에서 백숙이나 닭도리탕, 산채 비빔밥 등을 파셨고 아빠도 엄마의 가게 운영을 도우며 유양하셨죠. 산 생활이 힘드시진 않을까 걱정했지만 오히려 두 분은 도시에 살 때보다 훨씬 편하고 행복해 보이시더군요. 집이랑 가게가 거의 붙어 있으니까 뭐 출퇴근 시간이랄 것도 없고 공기도 너무 좋아서 머리까지 맑아지는 기분이야. 이렇게 좋을 줄 알았으면 진작 이사 올 걸 그랬어.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아빤 엄마의 지극정성과 속세를 떠나 장걱정이 사라지셔서인지 건강이 술술 회복되셨어요. 몇 년 뒤엔 완치 판정도 받으실 수 있었고요. 아빠가 완치 판정을 기다리는 동안 큰오빠, 작은오빠는 모두 결혼했습니다. 무슨 복인지 두 새언니 모두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새언니들은 같은 서울에 살던 절 잘 챙겨주었고 전 그런 새언니들과 친자매처럼 친하게 지냈어요. 점점 다들 사는 게 바빠지고 새언니들은 애도 키워야 했기에 자주 만나지 못했지만 그래도 만나면 처음부터 가족이었던 것처럼 편하더라고요. 아빠가 완치 판정을 받은 지 3년 뒤 작은 새언니가 제게 소개팅을 주선해줬습니다. 새언니의 고향 친구라는데 사람이 정말 착하고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동창 모임할 때마다 꾸준히 봐온 친구인데 제가 어릴 때 걔네 부모님도 몇 번 뵀었거든요. 친구들하고 걔네 집 놀러 가서요. 부모님도 정말 좋은 분들이고 정호 걔 자체가 되게 착했어요. 성실하고 능력도 좋아요. 지금 서울에서 보험사 영업팀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부지점장 다는 것도 멀지 않은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새언니는 제주도 사람이었습니다. 새언니는 제주도에서 초등학교를 함께 나온 동창 친구를 제게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나간 소개팅 자리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답니다. 남편은 대화도 잘 이끌어 나가고 배려도 넘치는 사람이었죠. 서로 마음이 통한 우린 얼마 뒤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연애한 지 1년 뒤 부지점장으로 승진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승진 기념 식사 자리에서 제게 청혼을 하더라고요. 내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소영이 널 좋아하는 마음 하나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자신 있어. 나 보다시피 소영이 너랑 나중에 생길 우리 아이 먹여 살릴 능력도 충분해. 그러니까 나 믿고 네 인생 나한테 맡겨줄래? 내가 정말 잘해줄게. 그렇게 우린 결혼을 약속하고 양가 인사도 드렸습니다. 우린 작은 새언니에게 고마운 마음에 따로 좋은 선물도 사드렸죠. 남편을 마음에 들어 하셨던 저희 부모님 또한 새언니에게 정말 고마워하셨어요. 그렇게 결혼한 뒤 남편과 전 연년생 아들과 딸도 하나씩 낳으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남편은 가정에 정말 충실한 가장이었어요. 여보, 나 왔어. 어서 와. 오늘도 고생 많았어. 근데 그건 뭐야? 아, 오늘 점심에 직원들이랑 같이 카페 갔었는데 거기 도넛이 굉장히 맛있더라고. 그래서 당신 것 좀 사왔어. 애들은 아직 어려서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니까 당신 많이 많이 먹으라고 잔뜩 사왔지. 남편은 회식이 있을 때가 아니면 거의 매일같이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바로 달려오곤 했습니다. 물론 가끔 친구들을 만날 때도 있었지만 거의 회사와 집밖에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가정적이었죠. 어딜 가나 저와 아이들 생각부터 해주고 무슨 기념일이면 꼭 손에 제 선물이나 꽃다발을 들고 오곤 했고요. 한편 제가 결혼한 후 작은 새언니와 남편은 절대 서로 반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고모부, 우리 아가씨한테 항상 잘해주고 있죠? 고모부가 잘못하면 제 체면까지 말이 아니게 되니까 앞으로도 우리 아가씨 좀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 당연한 말씀을요, 아주머님. 저한텐 저희 집사람이 하늘이고 목숨인데요. 신기하네. 두 사람 평생 친구로 살았는데 서로 그렇게 존댓말이 잘 나오니? 많이 노력했죠. 이제 가족인데 예의는 지켜야 할 것 같아서요. 장모님, 가끔 동창에서 만날 때도 이젠 서로 조심하려고 해요. 원래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심하고 예의를 지켜야 된다고 하잖아요. 남편은 새언니를 처남때 혹은 작은 아주머니라고 불렀고 새언니는 조카의 고모부라는 뜻에 남편을 편하게 고모부라고 불렀습니다. 큰 새언니처럼요. 부모님은 새언니도 남편도 선도 지킬 줄 알고 경우도 있는 사람들이라며 많이 예뻐하셨죠. 그런 이유가 없이도 저희 부모님은 남편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좀 무뚝뚝했던 오빠들에 비해 남편은 두 분께 많이 살가웠거든요. 부모님은 애정의 의미로 종종 남편을 우리 막내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하셨죠. 아유, 우리 막내 아들 아주 잘 먹네, 잘 먹어. 한 그릇 더 줄까? 네, 장모님. 저희 집사람하고 어머니께 미안하지만 전 세상에서 장모님이 해주신 음식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저 밥이랑 닭도리탕도 한 그릇만 더 주세요. 엄마의 음식을 좋아하던 남편은 친정에만 가면 밥을 두 그릇씩 뚝딱뚝딱 비웠는데요. 그래서 엄만 남편이 갈 때마다 아주 진수성찬을 차려주셨답니다. 손맛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엄마에게 밥을 잘 먹던 남편은 너무 예뻐 보였던 거죠. 아빤 기분이 좋아 보이는 엄마를 보며 덩달아 껄껄 웃곤 하셨고요. 그렇게 남편이 친정 식구들과 잘 지냈듯 저 또한 시부모님과의 사이가 참 좋았습니다. 시부모님은 제주도에서 편의점을 운영하셨는데 정말 성실한 분들이었어요. 두 분은 과거 힘들게 사셨던 기억 때문에 인건비를 조금이라도 아끼려 휴일도 없이 편의점을 지키셨는데요. 전 그런 두 분을 위해 시댁에 갈 때면 일부러 휴가를 내서라도 일정을 길게 잡을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대신 편의점을 봐드리며 두 분을 쉬게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어머님, 아버님, 저 육아 탈출하고 싶어서 맨날 여기 올 날만 기다리잖아요. 오늘도 저희 애들 좀 잘 부탁드려요. 대신 제가 두 분 편의점 봐드릴게요. 매번 죄송하지만 부탁 좀 드릴게요. 전 남편 없이도 시간 내어 시댁에 가 애들을 두 분께 맡긴 뒤 편의점을 봐드리러 나갔습니다. 말이야 육아 탈출이라고 하긴 했지만 실은 돌아가며 쉼없이 외롭게 편의점을 지켜야 했던 시부모님이 안쓰러 손주들 재롱 보며 쉬게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남편과 함께 갈 때면
남편이 두 분 편의점을 봐드리는 동안 전 두 분을 모시고 아이들과 함께 바람을 쐬러 다녀오기도 했고요. 나중에 두 분이 마음을 내려놓고 아르바이트생을 더 고용하며 편의점을 대신 봐드릴 일이 거의 없어지긴 했지만 그때 그 일을 시부모님은 두고두고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우리 세상은 항상 편의점이랑 집뿐이었는데 애미 니 덕에 손주들이랑 시간도 많이 보내고 쉬기도 아주 잘 쉬었다. 네가 우리한테 손주들 떠넘기는 거라고 했지만 우리가 네 마음을 왜 몰랐겠니. 그런 너한테 우리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두 분은 이렇게 제 마음을 알아주셨던 겁니다. 또 전 직장 생활을 하며 수원에 혼자 살던 시누이도 잘 챙겨줬어요. 시누인 저보다 4살이나 어렸는데 새언니들이 절 챙겨줬던 것처럼 저도 시누이에게 좋은 언니가 되어주고 싶었거든요. 아휴, 아가씨, 어머님 아버님 닮아서 알뜰한 건 좋지만 가끔은 아가씨 자신한테 돈도 쓰면서 살아요. 맨날 집에 와서 볼 때마다 라면에 통조림에 냉장고 텅텅 비어 있잖아요. 배만 안 고프면 되죠 뭐. 혼자 사니까 챙겨 먹는 것도 귀찮고요. 아유, 그렇게 살다간 훅 가는 거 순식간이에요. 자, 이건 야채 달걀말이고 이건 진미채 볶음. 또 이건 콩자반이고 이건 불고기 재워놓은 거예요. 이건 냉동해 둘 테니까 한 번씩 해동해서 먹고 여기 나물 반찬은 최대한 빨리 먹고요. 귀찮다고 안 먹지 말고 다 먹어야 돼요. 시누인 시부모님을 닮아 짠순이였는데요. 내향적이라 집순이까지 해서 밖에 나가 마시는 걸 잘 사 먹지도 않고 그냥 집에서 식사도 대충 때우는 편이었어요. 식비에 돈을 많이 쓰면 남는 게 없다면서요. 그런 시누이가 안쓰러워 전 반찬도 많이 해다 주고 가끔 시누이를 데리고 외식을 시켜주기도 했어요. 시누인 비록 짠순이일지라도 도리는 아는 사람이었기에 제게 고맙다며 나름대로 답례라고 싶어 했었죠. 그런 사람이었기에 저도 더더욱 호의를 베풀고 싶었던 거예요. 이렇게 며느리 역할을 잘하려 노력했기에 시부모님은 제가 시댁에 갈 때마다 버선발로 나와 반겨주셨습니다. 그렇게 행복 속에 살다 결혼한 지 6년 뒤 저희 집엔 경사가 생겼어요. 남편이 예상보다 일찍 지점장을 달았던 거죠. 동료 직원들의 신뢰도 두터웠고 성과도 잘 냈기에 빠른 승진을 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축하해 우리 사위. 지점장이나 되는 사람이 아무거나 입고 다니면 쓰겠어? 이 장인이 제대로 된 정장 좀 맞춰주겠네. 친정 부모님은 축하 선물로 남편에게 무려 200만 원이 넘는 맞춤 정장을 2벌이나 뽑아주셨어요. 질 좋은 수제 구두 2켤레도 함께요. 오빠들도 축하 기념 식사를 거하게 사주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 우린 더 넓고 좋은 아파트로 이사도 했습니다. 당신 승진하고 이사도 하고 완전 격경사다, 그지? 그러게, 앞으로도 쭉 이렇게 좋은 날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아, 맞다 여보. 혹시 이번에 우리 회사 직원들 불러서 집들이 한번 하면 안 될까? 내가 지점장 된 건 직원들 덕도 큰데 답례로 식사 대접이라도 하고 싶어서 겸사겸사 집들이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 알겠어. 내가 그럼 신경 써서 준비할게. 그때 우린 양가 가족뿐 아니라 남편의 회사 직원들도 초대해 집들이를 했습니다. 남편이 지점장이 된 데는 직원들의 응원과 신뢰도 한몫한 걸 알았기에 전 직원들을 정성을 다해 대접을 했어요. 좋은 술도 많이 사서 말이죠. 앞으로도 저희 남편 잘 부탁드려요. 많이 드세요. 감사해요, 사모님. 근데 사모님 요리 솜씨 정말 장난 아니시다. 이래서 지점장님이 매번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달려가곤 하셨나 봐요. 아유, 우리 장모님 요리 솜씨가 뛰어나시거든. 모전 여전이지. 전 직원들에게 남편을 부탁하고 남편은 직원들에게 제 칭찬을 해주며 참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그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저희 집엔 행복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지점장이 되고 얼마 안 되어서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더군요. 우선 회식 때가 아니면 바로 집으로 달려오던 남편이
언제부턴가 자꾸 퇴근이 늦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와 동시에 술자리까지 잦아졌고요. 여보, 요즘 왜 이렇게 술자리가 잦아? 애들이 아빠 언제 들어오냐고 엄청 징징댔어. 요즘 아빠 얼굴 까먹겠다면서. 아니, 사회생활 하다 보면 늦을 수도 있는 거지. 사람 부담스럽게 그런 말을 왜 해? 지점장 월급을 꽁으로 주는 줄 알아? 직원들도 전보다 더 자주 챙겨야 되지. 영업도 더 활발하게 해야 되지. 부담이 장난이 아니란 말이야. 아내가 돼서 그걸 응원해줘야지. 왜 바가지 긁으려고 해?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아니, 난 안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 거지. 좋게 설명해주면 될 걸 왜 사람 무안을 줘? 진즉 그렇게 말해줬으면 나도 이해했지. 뭐 바가지 긁는 것처럼 들렸다면 미안하지만 당신도 말을 좀 좋게 해줬으면 좋겠어. 남편은 왜 자꾸 술을 마시고 들어오냐, 왜 늦냐고 물어도 귀찮다는 듯 피하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다 서운해진 제가 아예 붙잡고 이유를 물으니 제게 저렇게 짜증을 내는 거 있죠? 평소와 너무나 다른 모습에 정말 상처받았죠. 그 뒤로도 남편은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더더욱 적어지더라고요. 그렇게 가정적이던 사람이 점점 가족은 뒷전이 되어갔습니다. 남편은 사회생활을 더 잘하려면 골프는 필수인 것 같다며 골프까지 시작했었는데요. 골프 연습을 해야 한다며 주말에도 외출을 하고 심지어 잘 만나지도 않던 친구들까지 그렇게 자주 만나러 나가더군요. 몇 번 남편과 통화할 때 재수 씨 잘 지내시죠 하고 묻던 친구들의 목소리를 들었기에 의심하진 않았지만 제 의심과 서운함은 별개였습니다. 저는 점점 남편에게 서운함을 토로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여보, 일 때문에 술자리 늘어나고 골프도 배우러 다니는 것까진 이해해. 근데 왜 갑자기 친구들도 그렇게 자주 만나러 다니고 쉬는 날에도 골프를 못 치러 가서 안달인 거야? 애들이 요새 당신한테 얼마나 서운해한다고. 나도 그렇고 가족끼리 얼굴 마주보고 하하호호 하면서 밥 제대로 먹은 지가 언제인 줄이나 알아? 같이 밥 먹어도 자기 먹을 것만 홀랑 먹고 피곤하다면서 들어가 버리고. 아유, 진짜 그만 좀 해. 그동안 내가 집에 얼마나 잘했어? 이만큼 좋은 남편 노릇했으면 됐지. 언제나 한결같은 사람이 어딨어. 이만큼 집에 잘했으면 나도 이제 내 인생에 더 집중하면서 좀 살자. 이젠 돈도 벌 만큼 버는데 그 돈으로 친구들도 편하게 만나고 골프 치면서 여가 시간도 좀 보내고 싶다고. 제발 그 바가지 좀 그만 긁어. 뭐? 당신 인생? 그럼 내 인생은? 당신이 집에 소홀해진 만큼 애들 보고 집안이라는 거 다 내 몫으로만 떠넘겨지는 거잖아. 난 뭐 일 안 해? 나도 일해. 언제 내가 당신 인생 그 자체라더니 이제 나하고 애들은 귀찮다 이거야? 당신 인생의 가족은 그렇게 하찮은 존재로 변한 거야? 대체 왜 요즘 말을 자꾸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 서운함은 점점 분노로 바뀌어갔습니다. 남편은 이젠 자기 인생을 좀 살고 싶다며 저와 아이들을 정말 귀찮아했거든요. 제가 애들이랑 어디 놀러 가자 그러다 하면 무슨 잡상인데 하듯 오만상을 찌푸리며 자리를 피했고 제가 서운함을 토로하면 절 이해심 없는 사람처럼 몰아붙이더라고요. 그렇게 서서히 저와의 사이가 멀어지며 남편은 제 친정에조차 점점 가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너무 슬펐습니다. 그렇게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나 싶었죠. 그런데 남편이 지점장을 단 지 1년 뒤 저희 친정에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기더군요. 네? 아빠가 아니라 엄마가 암이라고요? 그래, 내가 재발이 안 돼서 겨우 한숨 돌렸더니 네 엄마가 유방암이란다. 우리 집이랑 암이랑 무슨 원수라도 진 사이인 건지 원. 엄만 건강검진으로 인해 유방암이 발견되셨던 거예요. 다행히 이기로 너무 많이 진행된 상태는 아니었기에 엄만 서울의 병원에서 수술받은 뒤 3차례 항암 치료를 받고 집으로 내려가셨답니다. 원래 이기엔 6차례 정도 항암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데 다행히 엄만 2기 중에서도 초기라 항암 기간이 좀 짧았던 거죠.
수술한 뒤 엄마가 통원으로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동안 전 잠시라도 엄마를 집으로 모시고 싶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극구 반대를 하더라고요. 방이 남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나 불편해. 장모님 오시면 장인어른도 자연스레 같이 오실 건데, 두 분이 집에 계시면 내가 편히 쉴 수 있겠어? 속옷에 런닝셔츠만 입고 있을 수도 없고, 옷도 다 갖춰 입어야 하잖아. 무엇보다 당신하고 내 사이도 요즘 별로 안 좋은데, 아무 일도 없던 척, 두 분 앞에서 억지로 연기까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우, 난 싫어. 당신이 행동만 똑바로 해봐. 우리 사이가 나빠지나. 우리 엄마가 계셔봤자 뭐 1년을 계셔? 반년을 계셔? 치료받으시는 몇 달만 좀 모시자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렵니? 첫째 날 둘째 우리가 데리고 자면 방도 마련해 드릴 수 있고 옷이야 좀 입고 있을 수도 있잖아. 아빠가 아프실 땐 큰오빠랑 큰새언니가 모셨으니까 이번엔 내가 좀 모시고 싶다는데 그걸 이렇게 결사반대해?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가 당신을 얼마나 예뻐하셨는데. 남편에게 너무 서운하더군요. 전 시부모님이 어쩌다 서울로 올라오시면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모셨는데 암까지 걸린 엄마를 절대 못 모시겠다는 남편의 말이 괘씸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 불편한 분위기를 눈치챈 엄만 결국 작은 오빠네 머무셨습니다. 자신이 결혼하기 전엔 큰 새언니가 저희 아빠를 모셨었으니 이번엔 자신이 저희 엄마를 돌봐드리고 싶다고 고집한 작은 새언니의 뜻에 따라서요. 그런 새언니에게 고마우면서도 제 남편에 대한 원망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았죠. 점점 변하던 남편에게 실망하고 있었지만 아픈 저희 엄마를 홀대하기까지 한 남편에게 그때 정말 크게 실망했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엄마가 서울에 계신 동안 문병도 잘 안 가고 안부 전환 정말 한 통도 걸지 않더라고요. 때문에 남편에 대한 제 마음은 아주 많이 다쳐버렸고요. 우리 사이엔 대화도 거의 사라졌죠. 그 와중에 남편은 자신에게 매우 쌀쌀맞아진 제 눈치도 보지 않고 더 신나서 멋대로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렇게 엄마가 다시 친정집으로 돌아가신 지 3달쯤 지났던 어느 날, 전 평소처럼 엄마가 걱정돼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목소리에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소영아. 엄마,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감기균이 좀 있는데 병원 다녀왔으니까 신경 안 써도 돼. 병원에서도 괜찮다고 했어. 편찮으시다는 엄마의 말에 걱정이 물밀듯이 밀려오더라고요. 아빠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아빠도 걱정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병원에서 괜찮다고 했어도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암 수술과 항암 치료를 마친 지 그리 오래되지도 않은 상태였으니까요. 마침 다음 날이 주말이었기에 전 엄마에게 다녀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저도 구청 계단에서 발목을 삐끗해 아직 깁스를 하고 있던 터라 애들을 데리고 운전해 친정에 다녀오기가 힘든 상태였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전 남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미안한데 주말에 일 없으면 나랑 엄마한테 좀 다녀와 줬으면 좋겠어. 엄마가 몸이 좀 안 좋으시대. 항암 끝난 지 몇 달 되지도 않아서 아무래도 너무 걱정돼서 말이야. 근데 보다시피 내 발이 이렇잖아. 당신 우리 부모님 얼굴 본 지도 오래됐으니까 겸사겸사 애들 데리고 같이 좀 다녀오자. 어? 싫어. 나 내일 골프 치러 가야 돼. 그리고 무엇보다 나 산 타는 거 싫어. 솔직히 이제와 하는 말이지만 거기 가는 거 너무 힘들어. 차 대고 한참 걸어 올라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갈 거면 당신 혼자 다녀와. 기차를 타든 고속버스를 타든 하면 되잖아. 나 나가야 되니까 애들은 당신 친구들이나 형님들한테 부탁하고. 정말 어렵사리 꺼낸 이야기인 걸 알면서도 남편은 그걸 단번에 거절해버리더군요. 그것도 인상을 팍 쓰며 제가 무슨 못할 말을 꺼낸 듯 굴더라고요. 산타기가 힘들다는 말에 헛웃음이 다 났습니다. 물론 차를 대고 좀 걸어 올라가야 하긴 하지만 딱 2, 3분 걸리는 거리였거든요. 남편은 그냥 친정에 가기 싫어서 핑계를 댔던 거예요. 고작 2, 3분도 못 걸어갈 체력으로 골프는 어떻게 치니?
당신 진짜 못됐다. 암 걸린 우리 엄마한테 제대로 안부 한번 안 묻더니 변해도 정말 몰상식하게 변했어. 그리고 애는 뭐 나 혼자 낳았어? 당신은 무슨 총각대처럼 주말에 골프 치고 싶으면 치러 가고 평일엔 술 먹고 싶으면 술 먹고 다 다니면서 애들은 무조건 내 책임이야? 그럴 거면 그냥 나가서 총각 행세하고 살아. 나랑 살지 말고. 아, 진짜. 당신이랑 무슨 말을 못하겠어.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잖아. 그럼 원래 먼저 골프 약속 있었는데 어쩌라고? 그리고 걸어서만 2, 3분이지. 차 끌고 산 올라가는 것도 충분히 힘들거든. 아무튼 난 안 간다고 했어. 할 말이 없어진 남편은 평소처럼 신경질을 내며 자리를 벗어나 버렸습니다. 진짜 없던 정도 뚝뚝 떨어졌죠. 이후 전 그냥 저 혼자 대중교통을 타고 친정에 다녀오려고 했어요. 애들은 잠시 큰오빠네나 작은오빠네 맡기려고 했고요. 그런데 엄마가 편찮으시다는 말을 듣고 작은오빠네와 큰오빠네도 모두 친정으로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전 애들을 데리고 오빠를 차를 얻어 타며 친정에 다녀올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때 오빠들과 새언니들은 제 남편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죠. 매제 진짜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감투 좀 썼다고 우리 집이 우습게 보이기라도 했다는 거야, 뭐야? 아니면 원래 그런 사람인데 이제 본색이 드러난 거야? 어떻게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데 걱정 한마디를 안 할 수가 있어? 특히 작은 새언니는 제게 정말 많이 미안했습니다. 남편과 절 이어준 사람이 새언니였으니까요. 안 그래도 요즘 어머님 아버님 뵈러도 안 오고 아가씨가 너무 힘들어 보이길래 제가 전화 한번 했었어요. 가족이자 친구로서 따끔하게 한 소리 해주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글쎄 남 일에 신경 끄라고 쏘아붙이더라고요. 걔 진짜 왜 그렇게 변했나 몰라요. 정말 미안해요, 아가씨. 그렇게 변할 사람인 줄 알았으면 소개시켜주지 않는 건데. 하지만 새언니도 남편이 그렇게 변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전 절대 미안해할 일이 아니라며 새언니를 말렸죠. 그 뒤 전 남편과 본격적으로 이혼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2주 정도 지났던 어느 날, 전 중학교 동창 친구에게서 충격적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 소영아, 나 지금 한라산 등산하고 있는데 너 혹시 이혼했니?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야. 네 남편 여기 웬 여자랑 같이 올라왔던데? 다행히 내가 얼른 숨어서 내 얼굴을 못 본 것 같은데 내가 사진도 찍어놨어. 애들 아빠가 한라산에 있다고? 분명 목포에 친구 부친상이 생겨서 간다고 했는데? 아니야. 분명 네 남편 여기 있다니까. 기다려봐. 지금 내가 바로 사진 보내줄 테니까. 그땐 새해가 된 지 얼마 안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새해에 소원을 빌기 위해 한라산 등반을 한다는 것을요. 그때 제 친구도 자신의 남편과 한라산에 올랐다가 제 남편을 봤던 겁니다. 한라산을 등반하다 보면 라면도 먹고 쉴 수도 있는 공간이 있는 거, 한라산 등반을 해보신 분들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저도 남편과 연애할 때 한라산에 올라간 적이 있었기에 잘 알고 있었죠. 제 친구는 거기서 제 남편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하더군요. 그날 남편은 분명 제게 목포에 사는 친구가 부친상을 당해 장례식장에 다녀온다고 했었거든요. 거리가 너무 멀고 술도 마실 거라 목포에 살던 다른 친구의 집에서 자고 온다고 했었고요. 그런 남편이 제주도의 한라산에 있다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리고 친구가 제게 보내준 사진을 본 전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기가 막혀서. 맞지, 네 남편? 나도 진짜 어이가 없었다니까. 근데 옆에 여자 혹시 네가 아는 여자야? 맞아. 내 남편 회사에서 보험 설계사로 일하는 여자야. 뭐? 그럼 네 남편 자기 회사 직원이랑 바람난 거야? 그냥 아까 계속 뒤를 밟아볼 걸. 나도 남편도 경황이 없어서 사진만 찍고 어버버 하다 보니까 네 남편이랑 그 여자가 금세 사라졌더라고. 그 몇 장의 사진 속엔 정말로 남편이 웬 여자와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있었더군요. 장례식장에 간다며 정장을 입고 나가더니 그 두꺼운 등산복은 또 언제 챙겼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남편과 함께했던 여자의 얼굴이 어딘가 낯이 익지 않겠어요? 그 여잔 저도 아는 얼굴이었어요. 바로 집들이 때 봤던 남편 회사 직원이었죠. 그날 하도 사모님 사모님 하며 살갑게 굴기에 손지영이란 이름과 얼굴 모두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보험 설계사였던 그 여자와 바람이 났었던 겁니다. 우선 고마워 민정아. 내가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전 창피하기도 하고 충격도 심했던 탓에 우선 황급히 친구와의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넋이 나간 제 옆에서 크게 분통을 터뜨린 사람이 있었죠. 안정우 그 자식 미친 거 아니에요? 감히 집까지게 바람을 피워요? 그 사람은 저희 작은 새언니였습니다. 실은 그날 새언니가 저희 집에 놀러와 있었어요. 제가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걸 알고 오빠에게 조카를 맡긴 뒤 혼자 고민 상담을 해주러 와 있었던 거죠. 새언니는 제 휴대폰 속 남편의 모습을 보며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그리곤 자기만 믿으라며 갑자기 자신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리더라고요. 너 지금 어디야? 잘 됐다. 거기 한라산 쪽에서 안 멀지? 내가 나중에 꼭 보답할 테니까 너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한라산 쪽으로 좀 가줄래? 안정호라고 내 초등학교 동창 좀 찾아내줘. 아, 너도 걔 누군지 알아? 잘 됐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내가 걔 사진 바로 보내줄게. 옷도 사진하고 똑같이 입고 있어. 사정은 나중에 말해줄게. 급해서 그래. 새언니는 아직 제주도에 살고 있는 자신의 친구들에게 쫙 전화를 돌려 아직 한라산 어디엔가 있을 남편의 뒤를 밟아달라는 부탁을 했던 겁니다. 바람 증거를 제대로 잡겠다면서요. 아가씨, 기왕 이혼할 마음 먹은 거 확실하게 증거 잡아서 탈탈 털어버려요. 그래도 한라산 쪽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친구들이 좀 있다니까 분명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추진력이 엄청났던 새언니의 친구들은 정말 한라산 근처에 잠복해 있다가 몇 명이 남편과 상간녀를 발견했다고 하더군요. 고맙게도 그들 중엔 제 남편과도 친구인 새언니의 초등학교 동창생들도 2명 있었죠. 그 뒤 전 새언니의 친구들 덕에 남편이 그 여자와 다정하게 식사를 하는 사진, 스킨십을 하는 사진, 심지어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사진까지 모두 얻어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남편의 바람 증거들을 모으고 나니 그제야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아무리 이혼 생각까지 할 정도로 그 인간한테 실망했었다지만 바람까지 피웠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요. 제가 이런 인간인 줄도 모르고 여태까지 살았다는 게 억울해서 자꾸 눈물이 나요. 울지 마요, 아가씨. 그딴 인간 때문에 울긴 왜 울어요. 내가 미안해요. 내가 아가씨한테 남자를 너무 잘못 소개시켜줬어요. 새언니는 그런 절 따라 흐느끼며 제게 연신 사과했습니다. 새언니는 다음 날까지 저와 함께 있어주고 싶어 했지만 전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대신 저희 애들을 잠시 맡아달라고 부탁했죠. 남편이 돌아오면 남편과 단둘이 결판을 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다음 날 오후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더라고요. 하지만 전 남편이 집안에 발도 들이지 못하도록 현관앞을 딱 막고 서 있었죠. 신발 벗지 마. 그냥 거기서 나랑 대화 좀 해. 뭐? 왜 이래? 무슨 대화? 목포엔 잘 다녀왔어? 친구 집에서 잠은 편하게 잤고? 뭐야? 잘 다녀왔으니까 여기 있고 잠이야 그럭저럭 잤지. 피곤해 죽겠는데 왜 꼬장이야? 피곤하겠지. 목포가 아니라 제주도까지 가서 한라산 등반하고 왔을 테니까. 친구 아버지 장례식장이 한라산에 있었니? 이 더러운 인간아. 전 황당해하던 그놈 얼굴에 미리 프린트해뒀던 증거 사진을 확 던져버렸어요. 처음엔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던 남편은 땅에 떨어진 사진들을 주워보고 나서야 얼굴이 흑빛이 되더라고요. 남편은 더듬거리며 제게 물었어요.
당신 뭐야? 나한테 사람 붙였어? 아니, 그냥 어쩌다 알게 됐는데.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 법인데 세상에 비밀이 있을 줄 알았냐? 어? 대체 어떻게... 지금 그게 중요해? 당신 바람 피우느라 그렇게 변했던 거구나, 어? 그 여자, 저번에 집들이에 왔던 여자 맞지? 당신보다 7살이나 어린 여자. 당신 동생하고 동갑인 여자. 동생 같은 여자 꼬셔서 그렇게 재미 보고 싶었니? 그럼 당신 집들이에 있을 때도 그 여자랑 이미 그렇고 그런 사이였던 거야? 바람 피우는 여자 집에 불러들여서 나한테 음식 대접하게 한 거냐고. 전 그런 그놈에게 악에 받쳐 쏘아붙였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나머지 말을 더듬으며 변명을 하더라고요. 아니야. 그땐 정말 아무 사이 아니었어. 아직 만난 지 8개월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야. 진짜야. 아, 8개월 정도밖에 안 되셨어요? 왜? 그 여자가 당신이 지점장 되니까 달라 보였대? 아니면 지점장 되니까 세상이 다 당신 마음대로 될 것 같아서 당신이 먼저 아래 직원 꼬셨던 거야? 그 여자 가정도 있다며. 가정 있는 남녀가 더럽히게 뭐 하는 짓이냐고? 내가 너희 둘 다 이 사회에서 아예 매장시켜버릴 거야. 남편은 술도 골프도 모두 그 여자와 함께 즐기고 다녔던 겁니다. 물론 정말 회식했을 때도 있었고 친구들을 만나거나 사회생활로 골프를 친 적도 있었겠죠. 하지만 제게 거짓말을 하고 상간녀를 만나왔다는 것 또한 사실이었던 거예요. 제가 소리를 지르며 분노하자 남편은 쩔쩔매며 싹싹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 진심으로 그 여자 좋아한 거 아니야. 그냥 잠깐 지나가던 바람이었던 거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어? 나 2번 다시는 안 그럴게. 왜? 내가 매장시켜준다니까 겁나니? 그러게 애초에 이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난 괜히 내 손 아프게 당신한테 손찌검 같은 거 안 할 거야. 대신 아주 비참한 꼴 당하게 해줄 거야. 나랑 우리 애들이 지내는 집에 더러우니까 당신은 발도 들일 생각하지 마. 나가. 당장 나가. 남편은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릴 거라는 제 말에 겁을 먹었던 겁니다. 하지만 전 요만큼도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을 쫓아내기 위해 나가라고 소리를 질러댔죠. 여보, 제발 나더러 대체 어딜 가라고. 아가씨네 집으로라도 가던가 그건 알아서 하고 당장 여기서 나가라고. 당장 여기로 우리 오빠들 부를까? 어디 오빠들 손에 한번 질질 끌려나가 볼래? 오빠들이 당신 보면 그냥 끌어내기만 하겠어? 안 그래도 당신 바람 피웠다는 얘기 듣고 이를 갈고 있는데 어디 여기서 바로 오빠들 불러? 어? 전 남편에게 제 오빠들을 부르겠다며 윽박질렀어요. 오빠들 손에 정말 큰일이라도 날까 무서웠는지 남편은 결국 대충 자신의 짐을 싸서 울먹이며 나갈 수밖에 없었죠. 전 그런 그놈의 뒤통수에 뒤늦게 이혼 서류마저 던져주었습니다. 하지만 전 그놈에게 경고한 대로 이혼하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전 우선 수소문 끝에 상가녀가 사는 집을 알아냈습니다. 전 그 집을 알아내자마자 바로 그 집에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제게 문을 열어준 상가녀의 남편에게 제가 복수해간 모든 증거들을 건네주었죠. 이게 대체... 그 사진 속 남자가 바로 제 남편이에요. 그쪽 아내가 다니는 보험회사 지점장이요. 그날 제 남편은 장례식에 간다는 핑계로 그쪽 아내랑 한라산을 다녀왔더라고요. 둘이 만난 지 벌써 8개월이나 됐대요. 저 여자가 그쪽한테 무슨 핑계를 댔는지 모르겠지만 그쪽도 늦기 전에 위자료 다 받아내고 이혼하시는 게 애들을 위해서라도 좋을 겁니다. 여보, 저 여자 그냥 미친 사람이야. 나 이 사람, 이 남자 누군지도 몰라. 그 사진 속 여자도 나 아니야. 뒤늦게 현관으로 나왔다 절 발견한 그 여자의 표정은 거의 귀신을 본 사람 같더라고요. 그 여자는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하려 거짓말을 해댔지만 버젓이 증거 사진이 있는데 그게 통했겠습니까? 그 남자는 고맙다며 제게 인사를 꾸벅한 뒤 집 문을 닫았고
안에선 고함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더군요. 그렇게 상간녀의 정체를 폭로한 전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전 직장에 휴가까지 낸 뒤 직접 만든 전단지를 챙겨 그 연놈이 다니는 보험회사 앞에 찾아갔어요. 그리곤 그들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담긴 전단지를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제발 이거 한 번만 봐주세요. 저한테 일어난 억울한 일에 대해 읽어주세요. 과연 이런 앞뒤가 다른 사람들이 고객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회사를 위해서라도 이런 부도덕한 인간들은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까봐 그들의 자세한 신상은 적지 못했지만 그들의 정체가 들통난 건 순식간이었어요. 저희 결혼식에 참석하고 집들이에도 초대했던 직원들이 절 알아봤거든요. 어? 지점장님 사모님 아니세요? 오랜만이네요. 이것 좀 받아주시겠어요? 헐, 이거 설마 지점장님이랑 손지영 씨 얘긴가? 와, 지점장님 완전 깨끗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더럽게 노는 사람이었어? 생각해보니까 요즘 손지영 씨 실적이 너무 좋지 않았어? 이거 무슨 특혜라도 받았던 거 아니야? 절 알아본 직원들은 전단지를 읽어본 뒤 바로 그들의 정체를 알아냈던 거예요. 그들은 놀라서 입을 틀어막으며 숙덕거리더라고요. 그렇게 전단지를 뿌린 지 얼마 뒤 남편은 제게 전화를 걸어 난리를 치더군요. 당신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지금 윗선에서 난리 났어. 심지어 내가 지영 씨한테 보험 실적 밀어준 것까지 다 들통나게 생겼다고. 설계사들이 내가 분명 무슨 특혜를 줬을 거라고 난리쳐서 지금 감사까지 들어갈 것 같단 말이야. 지금 지영 씨는 창피해서 출근도 못하고 있고. 들어보니 저로 인해 회사가 아주 발칵 뒤집혔던 모양입니다. 더 대박이었던 건 알고 보니 상간녀의 남편이 경찰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상간녀의 남편은 당시 임시로 숙박업소에서 지내고 있던 남편을 찾아가 이렇게 으름장을 놨다고 해요. 내가 경찰이라 차마 니놈 얼굴을 날려버리지 못하지만 나 평생 당신 지켜볼 거야. 살면서 앞으로 바닥에 휴지라도 하나 버려봐. 내가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당신 아주 노이로제 걸리게 만들 테니까.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상간녀의 남편은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이용해 남편에게 겁까지 줬던 겁니다. 남편은 자기 인생을 꼭 이렇게 꼬이게 만들어야 했냐며 울먹거리더군요. 전 그런 그놈에게 차갑게 대꾸하곤 전화를 끊어버렸죠. 내가 꼬이게 했냐? 네가 네 손으로 직접 네 인생 꼰 거지. 그럼 나랑 우리 애들 가슴 이렇게 큰 상처를 줘놓고 당신 인생은 무사할 것 같았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야. 이제 이혼서에 사인할 준비나 해. 그 뒤 결국 상간녀는 바로 회사를 그만뒀다고 합니다. 남편도 감사에 들어간 뒤 사람들의 시선을 못 이기고 제 발로 회사를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부하 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에 부정특혜까지 겹쳐 중징계를 당할 게 뻔했으니 자기 발로 먼저 나와버렸던 거죠. 그 이후 전 끝까지 이혼만을 막으려던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는데요. 남편 포기를 못하고 절 붙잡으려고 집으로 찾아왔더군요. 하지만 운도 없지 그날은 새언니들과 오빠들까지 절 걱정하는 마음에 모두 저희 집에 찾아왔던 날이었거든요. 여보, 제발. 나 이미 그 여자하고도 헤어졌어. 어차피 진지하게 만난 사이도 아닌데 서로 잘못 엮였다가 이렇게 됐다고 둘이 막 욕짓거리까지 하면서 다퉜단 말이야. 여보, 나한텐 정말 당신뿐이야. 나 이제 벌도 받을 만큼 받았잖아. 그러니까 제발 용서해줘. 어? 형님들, 저 정말 반성 많이 했습니다. 감히 내 동생 눈에 눈물 나게 해놓고 이혼은 싫다고? 야, 이 벌레만도 못한 자식아. 어디 평생 혓바닥에 기름칠 못하고 살게 해줘? 덩치가 컸던 큰오빤 그놈의 멱살을 잡고 들어올리며 으름장을 놓더군요. 그놈은 캑캑거리며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고 작은 오빤 큰오빠 뒤에서 그놈을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노려보고 있었죠. 그리고 작은 새언니는 겨우 큰오빠의 소나기에서 풀려난 그놈에게 달려가 냅다 뺨을 후려쳐버리더라고요. 아! 야, 박경아, 너까지 나한테 이럴 거야?
너까지? 너 때문에 내가 친정에서 고개를 못 들고 살아. 알아? 우리 아가씨 좋은 사람이니까 꼭 행복하게 만들어달라고 내가 얼마나 부탁했어? 근데 감히 우리 아가씨를 두고 바람을 피워? 넌 앞으로 제주도에 발도 들일 생각하지 마. 제주도에서 내 눈에 띄면 진짜 끝장날 줄 알아? 그렇게 전 든든한 가족들 덕에 힘 하나 들이지 않고 그놈을 쫓아낼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뒤늦게 모든 이야기를 들은 시부모님은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올라와 제 손을 잡고 눈물로 사과하시더군요. 정호 그놈은 뭘 잘했다고 우리한테 억울하다 하소연을 하더구나. 그래서 빗자루를 아주 혼쭐을 내줬다. 아니 어떻게 그놈이 그럴 수가 있단 말이니. 미안하다 애미야. 너 절대 그놈 받아주지 마로. 제게 전화를 걸어 사과한 건 신우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다른 식구들은 모두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어쩌다 그놈만 그런 금수가 되었을까 싶더라고요. 이후 전 남편과 이혼에 성공했고 아이들은 제가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위자료를 포함해 불리한 재산 분할과 더불어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도 제게 지급해야 했죠. 전 상간녀에게서도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는데 상간녀 또한 자기 남편에게 이혼당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두 연놈은 상간녀의 남편에게도 각각 위자료를 줘야 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가정을 배신하고 서로의 욕망을 우선시하던 두 연놈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제게 큰 도움을 준 제 친구와 작은 새언니 친구분들께 모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작게나마 마음을 담아 사례도 해드렸어요. 물론 작은 새언니에게도 고마움을 표하려고 했는데 새언니는 자신은 자격이 없다며 끝까지 거절하더라고요. 그렇게 이혼한 뒤 전 다른 동네로 이사해 아이들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 엄마는 지금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고 완치 판정만 기다리고 있죠. 예전엔 엄마가 아빠를 지극히 간호했다면 이번엔 아빠가 엄마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해 주신 덕분인 것 같습니다. 제 이혼이 절 걱정하시던 엄마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진 않았을까 정말 노심초사했는데 정말 다행이었어요. 저의 이사로 전보다 저와 집이 더 가까워진 오빠들과 새언니들은 혼자 두 아이를 키우게 된 절 걱정하며 여전히 절 많이 챙겨주고 있답니다. 특히 작은 새언니는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게 너무 미안해하고 있어요. 진짜 자다가도 가끔 그놈 꿈을 꿔요. 너무 열이 받아서요. 정말 미안해요, 아가씨. 나만 아니었어도. 아니에요, 새언니. 정말 전 괜찮다니까요. 누굴 원망하려거든 남자 보는 눈이 없었던 저 스스로 원망하는 게 맞죠. 하지만 전 전혀 작은 새언니를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를 향한 새언니의 마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호의뿐이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원망은 잘못한 놈에게만 퍼부어야지 제 소중한 가족에게 왜 서운한 마음을 가지겠어요? 전 아주 가끔씩 시부모님과는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끝까지 제게 미안해하셨던 분들이기에 아주 가끔이나마 손주들 얼굴을 보여드리고 지내고 있죠. 두 분은 그래도 아들이라고 차마 전 남편과의 연을 끊지 못했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그놈을 지나가는 똥개만큼도 못한 취급을 하며 살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신우인 나의 명절에 자신의 오빠를 봐도 그냥 무시해버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족들에게 천덕꾸러기가 된 전 남편은 지금은 작은 회사에서 거의 신입사원 수준의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쨌든 애들 양육비는 잘 보내고 있으니 그 인간이 어떻게 살고 있든 말든 신경 끄고 있지만요. 당연히 전 남편은 새언니가 퍼뜨린 소문 때문에 동창 모임에도 못 나가고 고향인 제주도에서도 얼굴을 못 들고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건 다 자업자득이었으니 전 그런 전 남편이 하나도 불쌍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은 전 남편은 그렇게 초라한 삶을 살고 있어요. 반면 전 지금껏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놈 보란 듯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아갈 생각입니다. 저를 잘 챙겨주는 오빠들과 새언니들에게 최선을 다해 보답하면서요. 그리고 계속 거절 중이신 부모님을 끝까지 설득해
서울에서 모시고 살기 위해 노력하려고 해요. 이제 두 분 연세도 적지 않으신데 자식으로서 두 분을 부양하고 싶거든요. 이렇게 전 절 사랑해주는 가족들을 챙기고 아이들을 잘 키우며 계속 행복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 채널의 사연들을 듣다 보면 제 전 남편처럼 처음에 멀쩡하고 좋은 사람이었어도 서서히 변해간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한결같은 선함과 양심을 지키며 사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가 봐요. 선하지 못해도 최소한 기본적인 양심과 도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건 남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하는 일입니다. 항상 모든 일엔 업보라는 게 존재하는 법이니까요. 부디 제 사연과 같은 인과응보에 관한 사례가 많이 공유되어 세상이 한결 올바름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이만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